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탈원전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은 싸다. 이 싼 원전을 폐기하고 비싼 전기료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죠. 그런데 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원전과 화석연료가 더 비쌉니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논쟁의 방향도 새롭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단체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들어봅니다. 세금과 요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의 자금 재조달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고도 하는데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부문입니다. 수익을 정부가 보장하느라 세금이 쓰이고 높은 이자를 주느라 요금을 비싸게 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을 재투자해서 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돼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련 이야기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금요일 이번 주 경제 이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이인철 소장과 함께 짚어보고요. 이번 경제의 소리는 서민금융 관련 상담센터의 소리 들려드립니다.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게 바로 탈원전입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컸죠. 산업계와 학계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유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올라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말인데요. 전기료 인상까지 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탈원전 사실상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하고 있는 참 모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가치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오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한 공약을 내긴 하셨어요. 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5개인데요. 네. 3개는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2개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건설 공정률은 지금 한 10%인데, 이걸 전부 사실은 잠정 중단하고, 얼마, 공정률 안 된 신고리 오르코기는 그냥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수명이 다 해서 좀 위법적으로 수명 연장 가동을 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폐쇄하겠다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아마 곧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네. 예. 지금 국민 여론을 받겠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결정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이런 반발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건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이게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네. 전기 요금까지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도 꽤 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요금이나 우리 산업에서의 타격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입됐던 건설 노동자 그리고 건설을 전제로 해서 이주 대책 마련이라든지 피해 보상을 약속받았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진행되는 게 맞겠지만요.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어쨌든 원전을 줄여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신규 원전은 그만하는 게 맞거든요. 예. 노원전은 중단하더라도 신규를 어쨌든 중단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어쨌든 시민들의 결정, 그러니까 국민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전문가 비전문가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네네. 과연 국민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영화에서 개, 돼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거치면 한 국민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숙고해서 토론하는 거죠. 네. 그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바로 민주주의인 거고 지난 겨울에 그 광장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부담과 피해도 또 혜택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다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옳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그 내부자들이란 영화 말고 실제 원전의 위험을 다룬 영화도 많은 핵 과학자들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네네. 이게 동남권, 또 물론 한빛 원전도 있습니다만 동남권에 굉장히 많은 밀집된 원전이 있어서 이거 사고 나면 거의 손 못 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 비용과 네. 비교한다라는 네. 걸 자꾸 좀 뭐랄까요 동일선상에 놓지 마라 이렇게 반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전문가분들은 사실 후쿠시마 원전을 예견하지 못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도 예견하지 못했죠. 그런 원전이 100만 년 또는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확률 평가가 전문가들이 한 평가고 과학자들이 한 평가인데 그런 평가가 사실상 맞지 않고 실제로는 더 자주 사고가 일어난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한 곳에 여러 개의 원전을 몰려서 지을 때 후쿠시마처럼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 네. 우리가 경험한 거고 그 교훈을 얻은 거기 때문에 지금 동남권 일대에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총 14개의 원전이 있어요. 네네. 그중에 울산, 부산 사이에는 이제 9번, 이 신고리 우르코기 포함하면 9번째, 10번째 원전, 10개의 네네. 원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고리루기는 폐쇄했지만 그 안에 사용 해결로라고 하는 폐기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10개의 원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에 하나라도, 아니, 1억 년에 한 번의 확률이라고 얘기했던 그 확률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주변에 30km 이내에 400만 명이 살고 있고 네. 또한 울산은 우리나라 중추 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라도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피해가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좀 들어간 매몰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게 또 사실은 몇몇 분들은 수도권에서는 그 값싼 전기, 이 값싸다고 말하는 전기를 쓰면서 정작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전기요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의 방향이 옳다라고 한다면 신규 건설 중단 또 오래된 원전을 멈추는 거 여기서부터는 출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전기요금은 오른다. 이건 또 뭐 원전에 찬성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망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갑자기 오르진 않고요. 네네. 20년, 30년을 두고 서서히 올라가는 거라서 네네. 지금도 우리가 매년 적게는 3, 4%, 많게는 10%씩 올라왔어요. 지난 11년, 12년 이렇게 쭉 보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그대로 쭉 반영하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 이제 밤에 값싸게 쓰는 전기 요금들인데 네. 우리가 가장 값싸게 산다고 하는 원전 전기 그거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건 좀 비정상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한전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정도지 네. 이게 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렇게 증가되기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약간 현실과 다르다. 이런 예.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쪽은 발전 단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구나. 네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독일은 그때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쌀 때 시작을 했고 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쌀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300원대였는데요. 6kWh당 태양광 발전할 때. 네. 지금 한 170원, 18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봐요. 네네. 2020년 전에 원전하고 석탄 현재 비용하고 거의 같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석탄과 원전은 계속 비용이 올라갔고 자원 비용, 환경 비용 같은 경우 외부 비용이 들어가면서 네. 더 비싸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처럼 원전 석탄의 비중을 높인 상태로 그냥 계속 가게 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현재 구조가 오르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춰준다. 중요한 부분이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예, 그냥 뭐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게 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논쟁과 전혀 다른 방식을 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유명한 석학들이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초기 설계만 설치하면 20년, 30년, 40년 네. 계속 그냥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네. 그런 사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지금과는 전력 수급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네. 지금은 멀리서 석탄, 원전 이런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큰 규모로 짓는 거지만 앞으로는 집집마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개개인이 전부 다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연구에서도 이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훨씬 저렴한 전기 원가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논쟁이 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이 원전이 싸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주된 논리가 원전은 사실 비용을 네네. 제대로 계산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핵폐기물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낮은 준위, 중이나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같은 네. 그런 폐기물은 지금 처분당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성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네. 고준위 폐기물은 사실 사람은 그 근처로 가면 바로 거의 급성 사망할 정도로 냉독성의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런 네네. 고준위 폐기물이 자연 상태 정도로 돌아오려면 네. 최소 10만 년, 30만 년, 어떤 경우는 100만 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처분장을 짓는 데만 53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처분장을 전 세계 36개 원전 국가 중에 지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책을 마련한 나라가 없고 네. 53조만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고 네. 근데 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인 원전 사업자는 다 그걸 부채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그걸 신규 원전 건설하는 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폐로 비용, 핵폐기물 보관 비용, 처분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예. 원전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더 비싸지는 원전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새로운 관점이 보여야 되는데요. 장기적 관점과 지금 말씀하신 비용에 대한 계산의 관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도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동화 발전 비용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단가를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평가를 할 때 네. 원전이 비쌉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는 원전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고 재생에너지 쪽이 확대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자 사람, 자연 모든 것에 이 원전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좋다라는 거였는데 그조차도 바뀐다면 좀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추후에 이슈 보면서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경제공감사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 논쟁 여전히 뜨겁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전문가에게 좀 더 맡겨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자력이란 원자 에너지 또는 핵 에너지인데요. 이 원자핵의 변환에 따라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총 4개의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25년 이상 노후된 원전들에 대해서는 폐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신규 원전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리 1호기는 이 전기를 싸게 공급했지만 이제 수명을 연장했고 또 그 연장도 다 돼서 폐기 절차에 들어갔죠. 원전 사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이긴 합니다만 그 부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선뜻 괜찮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금주의 경제 이슈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매일매일의 경제 이슈가 아니라 한 주의 경제 이슈, 그 깊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어제 이거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제들의 178조 재원 마련이 좀 엉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하시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0대 과제 가운데 거의 70%에 가까운 69개 과제가 이제 경제 관련 정책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100대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정부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 돈을 다 이제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이제 선뜻 증세하겠다는 얘기를 못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세는 건너뛰고 이제 이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마른 수건을 좀 쥐어짜고 네. 그리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도 세금이 꽤 잘 거쳤죠. 네. 그러니까 세금 더 걷고 지출을 줄이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이제 자기 본연의 업무 끝나고 난 바로 다음 날 네. 하루 만에 이제 정말 이구동성으로 약속이 난 듯이 증세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증세의 어떤 공론화에 나서는 양상인데요. 사실 이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현 정부의 실세들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원내대표인데요. 김 장관은 사실 어제 좀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관계 장관회의는 중앙청사에서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네. 한 5분 정도만 기자 공개로 이제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합니다. 네네. 그다음은 이제 모두 빠져나가고 이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네.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 끝나자마자 마이크 끄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자분들 남아주십시오. 그런 분위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대고 솔직히 얘기하면 재원 조달 방향 석연치 않다. 네. 표 때문에 눈치 볼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세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참의정부 시절에 한 21% 수준이던 조세 부담률이 더 낮아졌다. 한 18% 수준에 불과하다. 네. 이런 이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네. 한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 사실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격받을 만한 실현이 안 됐던 일인데 이번 정부도 꺼내자마자 다들 갸웃했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적극 검토하라. 이 앞서 김부겸 장관께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고 버럭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누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이게 네.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진짜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격으로 청와대 역시 이런 여당의 이제 이 군부를 짚어주니까 네. 180도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아주 추미애 대표가 작심하듯 발언했습니다. 아무리 비과세 감면도 좋고 실효세율 조정도 좋은데 세입 목표 달성 못한다라고 네. 언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서 언급을 해주니까 이제 청와대도 세제 개편 방안이 이제 당이 건의해 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세 논의는 그 이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밀어붙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봅니다. 정권 초에 차라리 떳떳하게 밝혀라라는 얘기인데 물론 세금의 혜택은 좋아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세, 소득세 결국은 명목세율도 건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장관이 이후기도 동성으로 이제 소득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이 고소득자 부자 증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추미애 대표는 거의 가이드라인식으로 네. 꼭 집어서 과표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늘리자. 네. 이렇게 되면 세수가 한 2조 9,300억 원, 3조 원 가까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연소득 5억 원을 초과하게 하면 되면 현행 한 40% 정도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2%포인트 높이자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 증세 대상이 고소득자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대기업은 약 100곳 정도 그리고 고소득자는 4만 명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세 저항이 큰 이 경유세나 네. 부동산 보유세나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저항이 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당정청이 나서서 이런 회의를 열어서 이런 증세 문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돈에 비해서는 좀 충분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면세자 비율 높은 것도 사실은 조정해야 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소득이 많지 않아서 어렵긴 할 텐데요. 맞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조세장이 좀 덜하지만 그러나 이제 소득 면세자 46%가 넘는 소득 면세자의 경우에는 워낙에 저항이 심하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네. 잘못 건드렸다가는 경유세처럼 서민 증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부담인 네.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조 원 이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네, 178조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유세와 같은 에너지 세제 개편이며 여러 가지 앞으로는 차후로 더 논의될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연일 뭐랄까요? 이 연예면 뉴스처럼 등장하던 프랜차이즈 관련 뉴스들입니다. 공정거래도 드디어 대책을 발표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 분야의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쇼킹했던 게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물품을 이제 가맹점에 공급을 하면서 기재만 해왔습니다. 네. 이걸 앞으로 기재하는 의무 품목을 더 늘리고 여기다 마진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친인척을 중간에 내세우는 통행세가 있었습니다. 네네. 중간에 재료 납품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였죠. 네네. 이걸 좀 차단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력업체로부터 필수 물품을 공개받을 때 이게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맹점한테 알려달라. 네.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낱낱하게 이제 김상중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암암리에 있었던 가불관계를 좀 끊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 의뢰 위치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알려내겠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 호시기 방지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법안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 인터뷰도 해봤었는데 이 오너가 부도덕하게 해서 매출 떨어지는 거 보상해야 된다고요? 배상해야 맞습니다. 된다고요? 맞습니다. 가맹본부 CO 리스크는 그대로 사실은 가맹점주들이 덤터기를 써왔습니다. 네.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아예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자라는 거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 호시기 방지법 도입이 네. 추진이 되는 거고요. 또 미스터 피자가 이제 보복 출점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거나 보복 조절할 경우에도 이것도 금지가 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3배까지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3배, 이 피해 금액의 3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작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갑질에 근절될까요? 일단 이런 근절 대책이 모두 시행되면 사실은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선 굉장히 가불관계가 조금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네.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가맹본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마진을 공개하라는 게 네. 시장 원래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한 노하우도 있고 그런 걸 다 이제 물품에 포함시키고 네.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대책들 가운데 대부분 이제 보면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들이어서 네. 이 통과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죠. 신분당선 노인요금 유료화 이야기, 또 적자로 허덕이는 경전철 등의 민자사업의 문제 다뤘는데요. 이 민간 투자 기업이나 자본은 이득을 보는데 시민들이 그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던 겁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조금 비쌉니다. 다녀보신 분들 알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운전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즉 그 민자도로를 만들기 위한 자원, 재원 이런 것들이 더 비싸기 때문이죠. 이런 것 좀 바꿀 수 있는 해법은 없나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 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해법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도 여러 번 다뤘는데 이 민자 사업에 좀 불합리한 면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었는데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이게 경전철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민간 투자 사업이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아, 네. 예, 이게 민간 투자 사업자는 그 투자 자금의 80 내지 90%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조달을 하는데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일종의 자금 조달 기법인데요. 네네. 일반적인 담보 대출이 아니고 장래 사업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서 조달 네. 금리가 높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후순위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최고 48%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런 민자 사업에 대해서 그간 그 최소 수익 보장 그렇죠. MRG라는 명목으로 네. 14개 민자 사업자가 거둬들인 수익이 거의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 최소 수익 보장이라는 거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나 터널, 경전철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네.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치면 손실을 보존해 주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은 요금이 비싸지고 네. 두 번째는 국가가 재정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걸로 되었죠. 예. 지금 사실 고속도로라던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어떤 공적인 영역의 사업인데 추진 단계에서부터도 세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심지어는 토지 매입까지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온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인데 이걸 좀 줄여줄 수 있다.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제안하셨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이런 민자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요. 네.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자로 들어가는 걸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것을 자금 재조달 혹은 리파이낸싱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네. 정부가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국민연금 기금에 투자를 받는 건데 이거는 현행법에 보면 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 47조에 네. 공익을 위한 처분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상으로도 가능하고 또 계약서상으로도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민간 투자자들에게 최소 수익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재정이 네. 절감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제가 전문가들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 해지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향후 5년간 최소 1조 5천억에서 최대 15조 원까지 네.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전한 주식시장이나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네.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 통행료를 상당히 낮추기 때문에 네.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석삼조의 혜택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요금과 세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의 운용까지 보장되는 일석삼조다 이런 얘기시고 리파이낸싱 즉 기존에 지금 그 사업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예, 이게 참 되기만 된다면 정말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민간 사업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좋을 텐데 실제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좀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모두 다 느끼시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비싸다고 생각된 인천공항고속도로. 네, 왔다 갔다 비싸죠. 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현재 교직원 공제하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쿼리가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9호선의 맥쿼리, 그 맥쿼리죠. 네. 그래서 이 민자사들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작년에 정부가 얼마나 지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줬나요? 824억 원을 여기다 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 적정 수익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가가 보통 건설하는 재정도로에 비해서 통행료가 2배가 정도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만일 제가 얘기한 대로 정부가 나서서 이 맥커리하고 교직원 공제 부분들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네. 국민연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수치상으로 인천공항 그 통행료에 네. 한 45% 정도 통행료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3% 이상, 즉 3%를 기본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해서 수익료를 가져가니까 네. 아주 안정적인 투자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해외 연기금의 경우에도 네. 스웨덴의 공적 연기금인 AP펀드는 네. AP6라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현재 공공개발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하도록 특화시켜 놓고 있고요. 아예 특화됐군요. 아예. 네. 네, 핀란드의 경우에도 이 공적 연금을 통한 재원으로 초기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데요. 네. 특히 전력 부분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선진국 사례만 해도 지금 들어보신 것만 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요금,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인데, 국정농단 사건 때 사실 국민연금도 거론됐지 않습니까? 기금 네.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게 굉장히 기대 효과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매년 거의 87에서 100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게 될 예정인데, 네. 이렇게 거대한 기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 거가 시가총액 대비 2003년에 2.3%였는데요. 네. 점점점 올라가서 2025년에는 9% 이상으로 이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외국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네. 이번에 그 삼성 사건에서 네, 보듯이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 매매나 추종 매매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 네. 이게 2040년 이후에는 이게 국민연금이 소진기에 접어드는데 네. 만일 국민연금이 그때 대규모로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 놓은 경우 시장이 흔들리겠네요. 주가 급락으로 국가 경제가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도 네. 있는데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나 정보 관리도 어렵고 네네. 특히 투자 수 외에는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네. 한계가 있죠. 그거에 비해서 국내 대체 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거의 4.4%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다른 영역에 비해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재정 절감 또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공적 영역, 특히 민자 사업에 그간 여러 문제들이 있어왔는데 좀 새로운 방안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다 얽혀 있는데요. 맞습니다. 민자 사업은 민자 사업자가 일부 자기 자본을 제한 대부분 자본을 금융권으로 빌려다 보니까 금융권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이나 기재부 연결돼 있고요. 네. 고속도로, 철도 같은 SOC 사업은 국토부 관계돼 있고 네. 국민연금 기금 자체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부죠. 관련돼 네. 있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어렵고 이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네. 어제 국회 5분 발언에서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굉장히 그 뒤에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네.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피드백을 주셨고요. 네. 저희 수석 대표께서는 청와대에도 이어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 정말 국민연금의 리파이낸싱 이런 여러 가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도는 일단 증세처럼 국민들이 부담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자체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익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의 그 논리를 잘 보시고 네. 이게 우리들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큰 틀 관점에서도 새롭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현재 7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46분 기준 팬클럽이 한 명 있는 경제캐스터 이혜선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때마다 항상 팬미팅을 하고 영광입니다. 예, 네. 워낙 또 꼼꼼하게 경제소리 취재를 잘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감사 말씀을 드리느라 하는 네. 얘기고요. 네. 자,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네, 전체 규모를 보면 사상 최대치인 1,4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네. 이 가계부채는 주택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빚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가정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예, 이 정부가 8월에 종합대책 내놓긴 하겠지만 아직 좀 답답한 분들 많은데 이게 서울 네. 시민만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위치한 13개의 센터에서는 서울 시민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센터가 있어요. 네.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가시면 되는 건데요. 이곳의 상담 사례를 우선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함께 가보시죠. 월급은 선생님이 1년치가 좋은데 네. 지금 상담 기록으로는 지금 10개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은 평균 소득을 잡아야 되거든요. 첫 달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가져오시면 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대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정확한 대안. 지금 이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런 내용이군요. 이 여자분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생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당장 보증금만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 필요한데 빚이 있으니까 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문의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하신 거겠죠? 네, 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주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압류가 돼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 최소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임대주택이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거주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가 만들어진 지 이제 딱 4년이 됐다고 해요. 네. 그동안 3,396명의 가계부채 7,161억 원을 탕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에게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빚을 안 갚거나 갚기 싫으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통장이 압류돼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왜 통장이 압류됐는지 그 빚의 채무의 원인부터 살펴보고 파산 면책 지원이 가능한지, 탕감이 가능한지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서 면책 지원을 받은 다음에 압류가 해제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데에서 다른 기관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널리 알려지고 알려져서 빚을 목숨으로 갚는 사례, 빚 때문에 아파하는 시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빚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도 가르쳐 드리니까 언제든지 모두가 이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생생경제에서 장발장 은행을 소개해 줬거든요. 네. 벌금 때문에 이 생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삶이 흔들리는 분들을 돕는 건데 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금융의 복지라는 말이 좀 어색할까 싶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한번 빚의 굴레에 갇혀버리면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일단 우리 주변에서 대부업체를 너무 쉽게 접할 광고도 수가 많아요. 있고요. 네, 또 대출을 받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업체는 이율이 터무니없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대부업체하고 한번 딱 엮이고 나면 앞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그렇고요.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용에 불이익이 되면 계속 악순환에 빠진다는 얘기 같은 얘기기도 하고요. 네. 좀 다시 회복한다라는 게 정상적인 경제활동한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네, 구직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이러한 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부업체에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회사를 그만둬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제 또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수급비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정말 복지라는 말이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기초생활수급은 대상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 수급비를 이자 내는 데 써버리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또 원금을 상환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되는데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활 가능성도 놓지 않게끔 좀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네. 주로 이제 IMF 이후에 가계를 하셨던지 아니면 신용카드 문제로 채무가 좀 많이 발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오랫동안 채무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으시다가 저희 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연체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원금 대비해서 한 거의 10배까지도 불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돈을 갚으려고 해도 결국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하고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통장이 압류되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압류 금지의 대상에 그 최저 생계비 150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150만 원의 한도에 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목소리 톤도 좀 좋고요. 네. 막막한 분들은 정말 이런 정보들 정말 달콤할 정도로 정말 뭐랄까요. 절박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죠. 서울시 내에만 12개의 상담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방이 조금 어려우시면 전화번호 1644-0120 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가정법률상담소, 동주민센터 또 이외에도 시내 복지기관하고도 업무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이쪽과 특별한 연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좋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1644-0120번이 이 서울금융복지 네. 센터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센터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집 근처에는 좀 어떤 센터들이 있나,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같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선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원전 이거 뜨거운 이슈죠. 신생에너지 설비 좀 먼저 해놓고 원전은 그 다음에 중단하면 어떨까요? 6638님 이런 제안도 주셨고요. 9838님은 좀 시원한 여름 풍경 재미있게 보내주셨습니다. 탈원전으로 지구 보호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원전 실이 더 많습니다. 득은 없습니다. 0984님 의견도 감사드리고요. 또 증세 관련해서도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물가, 부동산 걱정할 것들이 많은데 증세는 그 다음에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네,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땀 흘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고요. 언제나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설비 먼저 만들고 원전 중단하는 타협안은 어떨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주신 6638님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고 저희가 원마운트 아이스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